보통 사회생활 3년차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극심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는 별로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전문직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왜 하필 3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이런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시기가 사회생활 3년차라는 것이 다수설이자 사회통념입니다. 정신상태도 그렇고 나이도 30대가 되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출근을 하러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입에서 쌍욕부터 튀어나옵니다. 그 시기를 겪고 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도 터무니없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노동기구에서 주 40시간을 채택한 게 1935년인 거 아시나요?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주 20시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한이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최기욱의 기욱기욱입니다. 오늘은 로스쿨생분이나 법무팀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사내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고 많은 법조 직역 중에서 제가 왜 사내 변호사라는 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보통 사회생활 3년차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극심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는 별로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전문직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현상인데요. 왜 하필 3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이런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시기가 사회생활 3년차라는 것이 다수설이자 사회통념입니다. 정신상태도 그렇고 나이도 3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출근을 하러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입에서 쌍욕부터 튀어나옵니다. 그 시기를 겪고 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도 터무니없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노동기구에서 주 40시간을 채택한 게 1935년인 것 아시나요?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주 20시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한이 없겠네요. 그런데 법조 직역 중 주 40시간 이나마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곳은 사내 변호사 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30대 이상의 사람에게 법정 근로시간은 단순히 워라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야 그랬지만 여러분들처럼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체력이 충만할 나이대의 분들은 3년 정도는 사회에서 막 굴러보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러한 생활에 맞는 사람인지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경력도 많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적도 상당히 괜찮았기에 직업 선택의 폭은 꽤 넓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사내 변호사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예 사내 변호사 자리 외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가 된 지금 실제로 제가 원하는 워라밸을 얻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변호사가 되고 2년 반 만에 책을 5권을 냈고 그 와중에 칼럼까지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말 다 했죠? 멋있죠? 여러분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내 변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조직체들이 있고 여기에 속한 변호사들을 모두 사내 변호사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평균이 어떠한지를 따지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용 방식, 조직 분위기, 업무 내용, 연봉 산정 등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내 변호사에 관한 조직의 특성은 산업 분야별로, 회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먼저 사내 변호사는 개인 개업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소속 또는 구성원이 아닌 모든 형태의 조직체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자세히는 협의, 광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의 고용인지 기타 여러 분류 기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사내 변호사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내 변호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내 변호사는 크게는 계약과 법률 자문, 컴플라이언스, 소송 관리 3가지 일을 합니다. 아주 크게 보면 전부 법적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현업부서의 직원들이 작성을 한 것을 검토할 뿐이지만 영업양도와 같이 법적 이슈가 큰 건의 경우 직접 작성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조직이 속한 사업 분야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업계의 경우 다루는 금융 상품 자체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서는 현업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계약은 몰라도 그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내 변호사는 주로 손해배상, 해제 등과 계약법에서 배운 내용들이 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계약으로 인한 여타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실상 계약서의 핵심인 사업 내용 자체와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유능한 사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입시와 취업에도 연관이 됩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법을 잘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법 시험만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풀은 정말 적습니다. 직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무지 잘하니 사내 변호사든 뭐든 어디서든 좋아하겠지? 천만에요. 다른 스펙들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반도체 회사에 지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률 자문은 회사 내의 작은 로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각종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현업부서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주로 문제가 생기는 이슈들은 산업 분야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은 컴플라이언스와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이지만 현업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법률 자문, 우리가 현업에게 미리 알려주면 컴플라이언스의 형식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주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지만 현업에서 마주할 온갖 자잘한 법률들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리조트와 스키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가들은 듣도 보도 못했을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과 같은 이슈들이 꽤나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해당 사업은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든 현재 대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시스템화하여 사업 진행 시 임직원들이 각종 규제들을 준수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준법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지는 회사 따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업무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을 중시하는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에 힘이 강한 반면 준법은 형식적으로 이사의 책임 소재를 덜기 위해 모양새만 갖추어둔 회사의 경우에는 법무 담당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입니다. 잠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모든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법에 걸립니다.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과 학부생을 데려와도 다 합니다. 유능한 법무 담당자라면 사업의 진행이냐 리스크를 없애느냐의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해야 하고 이는 결국 사업의 내용을 꿰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교 형량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신이 몸담을 산업 분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 관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게 될 것이니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내 변호사는 보통 소송을 들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로펌에 외주를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전략에 맞게 현업의 니즈와 로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역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우리 회사의 목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승소가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특정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법정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몇 억을 아끼기 위해서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사내 변호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담당합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좋겠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곁다리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특히 상장사에 취업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것은 없지만 품이 많이 들고 회사의 높은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스쿨생 분들이나 법무팀 지망생 분들을 위해서 사내 변호사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